날씨가 몹시 추워졌죠. 추워지니까 오늘 사실 다루려고 하는 이 강의 제목하고 여러분들한테는 상관되지 않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아마 시흥시에도 상관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리라고 봅니다. 그동안 스웨덴 학교가 이제 3분의 2강이 이제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보건의료가 얼마나 지역 간의 삶의 그 여건에 따라서 건강에 편차가 일어나는가, 이런 이유가 왜 공공의료 정책이 필요한가 하고 연계가 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오늘은 바로 이제 보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이런 환경, 주거 환경, 주택 환경,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주택과 환경, 특히 이제 복지가 있는 생태도시, 이렇게 제목을 달기는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은 한국과 스웨덴 이야기를 동시에 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나와 가족이 거주하는 집에 대한, 이것도 집 하면은 내 개인 재산, 나의 문제이지 이게 왜 사회 문제인가. 지금까지 이런 생각을 해오신 분이 있었거나 혹은 뭐 아니더라도 이것이 이제 사회적 책임과 정책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런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요. 한국의 주택 현안과 주택을 공동체 개념으로 접근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시흥에도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죠. 그리고 스웨덴의 주택정책과 에코도시, 또 다른 한편 바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일 관심 있는 이 주민들의 정주의식. 사실 정주의식은 지방정치를 하는데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사람들의 그 인사이동, 그 이주이동이 심할수록 지방자치가 감당해야 될 일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분권화되고 복지정책, 사회정책이 이양되면 될수록 주민들이 안정되게 사는 게 엄청나게 지방자치를 담당하는 사람들한테는 고마운 일이고, 장기적 계획을 세우기가 쉽고 예산도 물론 훨씬 절감시킬 수 있고, 그런 문제와 아주 직접적으로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주택정책, 어쨌든 제가 제일 1강에서, 첫 강에서 사회정책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혹은 그 여러 가지 주변 환경에서 생겨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수단이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문제라는 건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행복하다, 그저 불행하지 않은 삶, 이것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제반 여건인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집의 문제는 주택정책으로 이어지는, 바로 그런데 이 주택정책은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는 빈부를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기도 하고, 한국에서 가난하냐 안 가난하냐 하는 게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가 기본적인 조건이 되는 건 여러분들 다 동의하시죠? 유난히 외국에 비해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한국의 주택의 무소유 사실 앞으로 장래를 이어가는 그 집안 살림에 엄청난 그 경제적 여건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문제죠. 그래서 어디까지나 그냥 단순하게 이 재정적인 문제로만 이렇게 봐온 지 언제부턴가 거의 주택하면은 이 자산 문제로 그냥 변신해 버렸는데, 사실 주택은, 주거 환경은 의식주, 우리들이 태어나서 초등학교서부터 느껴지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기본 조건 의식주. 어느 정도 선진화되니까 옷과 먹는 거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집 문제는 여전히 문제가 되는, 이거가 과연 사회 문제냐 내 문제냐,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이 주인자도 주자도 보세요. 사람 인자에 이게 요것이 그 촛불을 피우는 등잔이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사람이 등잔을 밝히고 사는 게 바로 삶 자체, 거주하는 거. 그래서 이 주자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주택 정책의 양면을 한번 들여다보죠. 삶의 가장 기본 요소, 지금 말씀드렸던 의식주, 그런 의미에서의 사회정책으로 볼 수가 있고, 다른 한편은 건설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경기를 부양하는 경제정책, 이게 이제 현대 개념입니다. 대부분이 경기정책은 현대 개념이고, 우리가 IMF 났을 때도 일단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제일 먼저 서둘렀던 것이, 어떤 면에서는 그게 지금 부작용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어느 나라나 공통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건설업들이죠. 그래서 경제정책, 사회정책 양면이다. 문제는 바로 이 양면의 밸런스를, 균형을 못 맞출 때 생겨지는 게 곧바로 국민들한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어서는 사회정책은 지금 거의 전무한 편이에요. 그렇죠? 그 내용을 이제 들여다보겠어요. 그리고 사회적 의미로 보면은 주택을 둘러싼 건축 양식은 문화적 유산이 되고 있는데, 유산이 되고 있죠. 우리나라의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한옥마을도 만들고, 그 인도의 타지마하르 방문해 보신 분 있으세요? 타지마할은 다 아시죠? 그 무덤. 예.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타지마하르 무덤. 그 그림으로라도 못 보셨어요? 네, 보셨죠?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저도 가봤는데 딱 타지마하르 정면으로 딱 보니까 정말 신천지가, 하늘 아래 신천지가 열린 것 같은 그런 그 광경이 들어오던데, 그걸 보고 타지마하르 지어진 그 배경은 아시죠? 네. 어마어마한 독재가가, 내가 지금 숫자는 잃어버렸는데, 거기 인볼브된 3만 명의 일꾼들이 30년에 거쳐서 지었다고 하든가, 하여튼 3자가 그렇게 붙습니다. 오직 그 사랑하는 부인이 13번째 아이를 낳고 죽은 무덤을 그렇게 지은 건데, 그 독재가 는 인도의 아주 유명한 독재가예요. 그런데 제가 그걸 다녀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오늘날 그 사람 3만 명의 그 노동자들이 그걸 지으면서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혹독한 비인간적인 그런 왕이었는데, 자자손손이 타지마하르 때문에 얼마나 많은 후손들이 먹고 사는가. 이제 이게 문화적 유산인 거예요. 그래서 농담으로, 야, 독재도 이런 독재면은 자손을, 후대를 위해서 이게 과연 좋다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제 그런 농담을 한 적도 있는데, 어쨌든 이 주택 정책의, 주택의 사회적 의미는 이런 문화적 유산,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10년 되면 다시 지어야 되는 이런 거는, 이건 얼마나 반국가적이 이런 면에서는 반역사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의 순환 체계를 가능하게 하는 생활 속의 기본 단위다. 이거는 이따 에코도시에서 나옵니다. 왜 주택이 이런 자연 순환 제도 체계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기본 단위가 될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 모든 관점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기에, 이것은 주택 정책은 다시 가족 정책과 이어집니다. 그래서 집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하는 개인의 자산의 기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직 입장에서 바라볼 때 시민들의 집은
이게 가족 정책으로 봐야 되는 이런 의무가 있어요, 내면적으로.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얘기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본 이념은, 주택정책 기본 이념은 그 자료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저 그냥 단순하게 봐야 될 게, 보세요. 주거 생활이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국민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개인, 가정, 공동 생활의 근본을 이룬다. 거기까지만 좀 보시죠. 거기에 따라서 바로 시민이 시민권, 사회권을 하고의 관계되는 걸로 주거권이라는 게 보호되어야 되는 이런 거가 있는 것입니다. 주거권, 아마 그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는데 그동안에 그래도 좀 많이들 주거권 이야기는 많이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집이라는 거는 위생 문제죠. 그건 지난 주에 많이 다루어진 거기 때문에 굳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가족의 안위와 위생을 담당하는 이런 게 이제 주택이고, 세 번째는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일자리 창출, 그것도 말씀드렸고, 문화환경적 관점, 이렇게 네 가지로 주택의 관점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시에서의 신도시를 꾸밀 때 주택단지를 만든다 하면 우리는 이 네 가지의 최소한도 이런 관점, 철학을 가슴에 안고 기업인들한테 주문해야 되는 시대가 이제는 왔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많은 우리나라의 어마어마한 아파트 단지들이 이 문화유산적 가치를 보유하거나 아니면은 환경 그 위생적 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때문에 아무리 잘 지었어도 얼마 안 가서 이거 다시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곧바로 나오는 건 얼마나 자원 낭비이겠어요. 그게 얼마나 비싼 돈을 들여서 만든 건고 소유한 건데, 이제 이런 관점을 우리가 보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한국의 주택 현황을 보죠. 우리나라의 주택법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바로 주거권 얘기가 있죠. 국가는 주택개발 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벌써 이 사회적 책임 얘기가 대단히 강하게 주택법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거복지와 관련된 법률은 기본적으로 주택 공급이나 재개발 사업에 치중하고 있고, 주거복지나 주거권은 선언적이거나 참고사항에 그치고 있다. 사실 주거권 얘기는 아주 최근에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거복지법의 주거복지의 원칙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주택정책은 선진국의 경우는 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입니다. 책임이고.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는 그 건교부가 모든 게 이제 중앙집권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분권화가 됐을 때 주택 문제는 지방정부의 몫입니다. 우리나라의 서민층의 주거 현황을 잠깐 보시겠어요. 이 퍼센테지가 시흥시하고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시흥시와 얼마나 차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보다는 나았죠. 물론 이건 가장 그 서민층 주거 현황을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나라 전체의 무주택 가구 비율은 거의 40%. 물론 2005년도 겁니다만은 그래도 지금도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전체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은 4.4%, 민간 임대는 거의 40%. 그러니까 사회정책이 영향을 못 미치고 있는 거죠. 조금 전에 보신 거는 주택법에 의하면 주거권 정책, 정부의 책임도 들어 있습니다만은 공공임대주택, 거기다가 무주택자가 40%, 대단히 큰 숫자죠. 그 다음에 소득 대비 가계 계산의 80%가 부동산 형태로 묶여 있다. 그러니까
모든 가구별 자산이 얼마냐 하면 그 자산의 80%가 지금 전세를 갖고 있냐, 집을 갖고 있냐, 그 값어치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는 바로 시장에서의 집값의 상승과 내림이 얼마나 일반 가정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집값이 내려가면. 그런데 무주택자한테는 집값이 마냥 올라가는 건 더더욱 심각한 거고, 가진 사람도 내려가면 대신 거꾸로 역으로 내려가면 심각한 거고. 그러니까 지분 의식주의 하나인데 언제부터 이것이 자산으로 환원돼서 이렇게 불안하게, 집을 가져도 불안하게 살아야 되는 이 자체는, 이게 뭔가가 주택정책에 문제가 있는 거죠. 분명히 바로 주택정책이 제대로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주택정책의 기본 개념을, 이념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예요. 지난 40년간 집값과 전세금 교대로 상승했고, 임대료 보조제도 서울에만 지금 조금 시작을 합니다. 이 보조제도는 바로 이제 주거권 보호 정책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요즘에 그 대학생들이 반값 등록금 문제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그 뉴스에도 본 적이 있는데, 수도권에서 전체 가구의 7%가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생활자 15만 명 이상이 서울에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치열한 경쟁의 대학을 가면서 이제 이런 빈곤 속에서 사는 모습이죠. 전국 224대학의 재학생 대비 기숙사 수용률은 18%. 그래서 이 기숙사 문제 아마 그 뉴스에서 보신 분 있으실 거라고 보는데, 더군다나 지금 이제 민간 그 기숙사들이 생기면서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결국 살지 못하고 나오는 경우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용률이 18%뿐이 안 되는 거예요. 비싸대도. 이런 게 선진국은 사실 그런 게 문제가 되는 나라는 선진국 OECD에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최소한도 대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주거 문제 때문에 학교 다니는 게 어렵다. 이게 참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깊숙이 들여다보면 OECD 가맹국, 지금은 경제 수준이 조금 내려갔어요.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하여튼 11위에서 13위로 15위 안으로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이런 현상은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후진 형태입니다. 이 구석에 숨어 있는 이런 문제는. 그래서 그게 이제 주택 문제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후보자들에게 가장 지금 선호하는 게, 주택 어떻게 하겠다 5년 안에 이런 얘기 해주면은 대단한 많은 사람들이 호응할 거라고 그런 발언을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 영국의 태처 수상이 당선됐을 때 그 양반이 캐치프레이즈가 영국의 모든 국민이 집이 없는 사람을 안 만들겠다. 이게 그 양반이 첫 번째 당선된 이유입니다. 보수주의자인데도 불구하고 서민층의 주거정책을 가장 크게 들고 나왔어요. 그 이후로 대처가 4년 만에 사실 그걸 해결했어요. 그게 승승장구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의식주 중에 주택 문제가 사실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게 건강을 이루고 사람들의 행복을 이루어가는 거고 이런 거지. 얼마나 그 집 때문에 이혼율이 많이 생기고 이렇습니까? 하여튼 이런 것 때문에 양극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 양극화는 단순한 소득만이 아니라 집 문제가 한국에는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깔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등장하는 하우스푸어 이야기, 이거는 경제 위기 때문에 물론 발생한 이유입니다만은 주택 정책이 온전하게 들어있지 않을 경우에 드러나는 아주 극심한 현상이죠. 유럽에서는 하우스푸어 이야기 별로 못 듣습니다. 왜?
사회 정책이 그만큼 발달됐기 때문에. 하우스 푸어 얘기는 미국으로 비롯해서 한국이 지금 가장 크게 등장돼요. 그 시스템에서 이게 보여지는 거지. 현재 약 108만 가구가 뭐 374만 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가구당 빚이 한 8천만 원이 지금 넘고 있고 하우스 푸어의 월 평균 가처분 소득은 246만 원인데 대출 원리금은 102만 원. 그러니까 거의 반이죠. 가처분 소득의 거의 반. 그러니까 원리금이 41% 되니까 얼마나 사는 게 집을 가진 사람들의 이제 저 어려움이죠. 무주택자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제 막 그 집들을 장만해서 살만한 분들의 이 어려움이죠. 어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웃으시는 같이 공유하시면 어때요? 그래 말이에요. 이게 참 얼마나 어렵게 장만하는 건데 이제 이런 문제. 동시에 이제 렌트포어 얘기도 나오는. 아시죠? 렌트포어가 뭔지? 그러니까 전세 든 사람이 그대로 뛰는 현상. 그걸 뭐 깡통 전세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이번에 이제 경제 위기에 드러난 현상인데 지나가는 게 아니라 바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택 정책이 사회 정책으로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 1992년에 스웨덴의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에도 시장에서의 집 가격의 폭락 이런 걸로 많은 이제 문제가 생겼지만 하우스 푸어가 생기지는 않죠. 그 나라도 그래서 빚 얻어 특히 우리나라는 거의 다 그래도 현금을 많이 내요. 어쩌다가 론을 받아도 한 우리나라의 반 정도뿐이 안 해주죠. 집 가격에. 그러니까 집 가격이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또 그걸 물어내야 되는 현상. 이런 게 정말 하나하나 그 사건을 읽어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괜찮게 사는 중년층들이 30, 40대들이 벼랑간에 집값이 늘어지니까 그나마 갚아갈 수 있는 것도 허덕거리는데 이자를 갚아가는 것도 허덕거리는데 집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빌려간 돈을 지금 상환하라고 이런 거를 정부가 개입을 못하는 이런 정책은 사실 좀 문제가 있죠. 이제 이런 게 지금 대선 후보자들이 다 개선하겠다고 하니까 정말 저는 기대가 많습니다. 그건 누구든 상관이 없이.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유럽에서는 그렇게 발생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같은 그 시장의 교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끼쳐지는 영향은 완전히 다르게 드러나는 이게 얼마나 사회정책의 중요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주택정책의 의미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중요하느냐 이제 그 정도를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그거와는 조금 다른데 단순하게 이제 그 가난, 위생 뭐 이런 차원에서의 그런 집만이 주택의 중요성이냐. 물론 제가 4가지의 관점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즘 최근에 한국에서도 다행히 이런 마을 만들기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시흥시도 마을 만들기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네. 나중에 어떤 분이 그 사례 조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선진국하고 좀 비교해서 그 마을 만들기에 얼마나 방향이나 이런 거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좀 이야기를 나누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근데 이게 이제 주거 환경 관리 사업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더라고요. 주거 환경 관리 사업. 그러니까 조금 딱딱하고 관료적이에요. 여러분들한테는 익숙하신 용어일지 모르겠는데 시민 입장에서 읽으면은 그냥 우리가 사는
환경을 풍요하게 만들어주는 사업, 이러면은 참 따뜻할 텐데, 환경관리 사업, 여기에서 환경도 좀 의미가 안 들어오죠. 이제 그렇게 돼 있어서 그것도 환경관리 사업의 일환이다. 그 중에 하나다. 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을 만들기, 그래서 지역 간 균형 발전이 잘 되어진 복지국가에서는 이런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 물론 그 독일이나 영국, 미국도 이런 마을 만들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부분이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마을 만들기보다는 조금 앞서가는 에코도시 만들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지금 현재로선 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 하면은 주택 관련되신 분 누구가 관련하세요? 우리 그리고 그 자치과 과장님은 정조식 등등 해서 담당하시겠지만 특별히 안 계십니까? 여기에서 이 분야에서 담당하시는 분은? 오늘 안 오셨어요? 다 아셔서. 사실 마을 하면은 공동체죠. 공동체. 다른 말로 공동체고 거기에는 공동체 안에는 여러 가지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공정한 분배, 나눔의 원칙, 공동사업, 질서 이런 게 다 중요한 단어죠. 개념이죠. 이것은 전체를 봤을 때 이런 그 개념들이 적용돼야 되는 하나의 그 기본이고 그 다음에 마을에 사는 시민들의 개인 존중, 가족 중심적 또 이제 관심 갖게 되는 녹색 도시. 그것이 바로 이제 정주의식으로 이어지죠. 많은 경우가 지금 지어지는 그 마을 공동체가 개인 존중, 가족 중심이 좀 결여된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시 고문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렇게 자료들을 항상 받고 보고 있는데 서울시가 굉장히 다양한 11개의 마을 도시 하면서 좀 그 박원순 시장께서 앰비션을 가지시고 해 나가시는데 이 양반은 워낙에 그 선진국의 이런 마을 만들기를 답습을 여러 해 동안 하셨고 그걸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참 이 개인 존중이라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이 사회정책 속에 항상 이 개인에 대한 것이 염두돼야 되는가.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최후의 제국 그런 프로그램 보신 분이 계십니까? SBS에서 일요일마다 하는 네 번째로 아마 끝났던가? 저는 네 번째까지. 거기에 그 아누타 섬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공동체 얘기들이 조금씩 거기서 보여줘요. 그래서 참 좋은 프로그램이다. 지난번 시장님도 그 말씀을 하시던데 거기에서 아로파라는 바로 이 공정한 분배 나눔의 원칙 이야기가 자상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원시적인 도시, 원시적인 마을에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것이 공정한 분배, 나눔의 원칙. 이러면서도 개개인에 대한 존중, 가족 중심. 이것이 그대로 들어있더라고요. 그 원시적인 마을에 보니까. 이걸 사회학적인 이론을 찾아서 우리는 이렇게 쓰는데 그거 한번 딱 보니까 바로 이거구나. 굳이 이런 거창한 언어로 표현할 필요가 없구나. 이런 게 그냥 가슴에 와서 닿더라고요. 한번 그 스카이 라이프 있으신 분들은 한번 뒤져보세요. SBS에서 하는 최후의 제국이
먹기라는 그런 그 자본주의의 문제를 이제 다룬 그런 프로그램인데 참 그 공동체에 대한 이미지를 그냥 한 번에 주는 좋은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마을 만들기 사례를 시흥에서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럼 굳이 제가 이렇게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겠다. 그러나 이제 요것만 보세요. 영등포구 대림동이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서울에서는 제가 시흥시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아서 이렇게 땄는데 바로 전체 주민의 46% 이상의 외국인 서울의 그 대표적인 다문화 거주 지역입니다. 이런 데에 마을 만들기를 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그 다문화 문화를 집어넣는 거 혹은 뭐 그 좀 어려운 사람들 밤길 이런 거를 위해서 이제 안전하고 쾌적한 골목길 만든다거나 친환경 공원 조성한다거나 이제 이런 거가 아마 거의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영등포 대림동에 이 마을 만들기가 하나의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떠오르는 사례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마포구 쪽에도. 그런데 이제 독일 보면은 독일의 마을 만들기 사업 보면은 여기에서 조금씩 이제 달라가는 게 좀 보입니다. 지금 여기 소개드리는 장소는 프라이부르크라는 그 보복 마을인데 그냥 간단하게 개요만 쓴 거니까 한번 읽어보죠. 프랑크푸르트에서 이제 3km 정도 떨어진 지역 단위에서 가족 단위의 생활을 고려해 설계를 했다. 이런 개념이 조금 그냥 들어오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음에 주민들의 소망을 바탕으로 했는데 그 주민들의 소망이 뭐냐?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예요. 대기 오염 배출, 쓰레기 발생과 물 소비를 최소화하고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주민들이 제시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웃과의 친화를 중시 공공공간을 최대한 넓히고 2,000가구의 주택과 600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녹색 교통에 기초한 단지 구조, 교통중심, 대중교통 중심으로 최소한 차량 유입을 허용하는 그러니까 최소한의 개인 차량 유입을 방지하고 대중교통을 탈 수 있게 그러니까 이런 가풀제 뭐 이런 거 사용하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가풀제를 통해서 이 공동체 의식이 자연스럽게 이제 고취되고 서로 돕는 그런 마을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시사점은 인간과 자연의 공생 공동체 문화를 기반으로 한 생태와 사회적, 문화적 측면을 통한 아까 바로 말씀드렸던 네 가지의 의미, 주택정책의 네 가지의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등포 위 거를 봤을 때 조금 역시 다르죠. 그래서 이게 우리도 이제는 근데 물론 예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 한 번에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무엇인가 조금씩 이제 그게 좀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 또 하나 보면은 미국 시애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는 제가 좀 많이 특징을 줄였습니다만 이건 어디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여기는 시애틀의 경우는 자치단체의 행정 이야기가 대단히 크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마을 만들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행정의 지방자치죠 물론 시행정의 여러 과들을 통폐합시켜서 마을과를 만들어서 그 안에 뭐 웬만한 복지 이런 것까지 다 껴안고 이렇게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그 행정체계를 보였는데 이 선진국의 이 사례의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시가 그 방향으로 설정을 딱 하는 민관의 협력 체계를 아예 초기부터 만들었다는 그 관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관점은 생태도시.
이 두 개가 아주 키포인트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더 많이 나온다 하면은,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공동체다 뭐 이거는 원래 이제 가져가는 그 목적이지만, 이런 것이 새로운 것이고, 또 하나 더 곁들일 수 있다면 그 동네에서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창출시킬 것인가. 바로 이게요,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선언한 아젠다 21 시응도 하시죠. 그 내용 거의 답니다. 그래서 마을 안에서 이런 그 공동체 마을 만들기는 그 내용이 지금 이렇게 하나씩 움직여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별로 새로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따로 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게.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비교적 이제 진도가 빨리 지나게 되는데, 이제부터는 스웨덴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스웨덴 학교 하니까 스웨덴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기대를, 지난번에도 의료 정책도 스웨덴께 조금 부족했습니다만은 사실 그것만이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그 주택 정책이나 환경 정책은 역시 앞서가는 게, 이것조차 앞서가는 게 스웨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주택 정책의 의미, 철학도 사실은 스웨덴의 철학입니다. 그것이 사회 정책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그게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 주세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혹은 시흥의 마을 만들기 한번 이야기를 좀 하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 이따가 이제 정주식 얘기 나올 때 또 하겠지만. 그래도 아시는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과장님 중에는. 아니면 팀장님이라도. 그냥 어디에 어떻게 한다. 아까 제가 그 아주 서머라이즈 간단히 한 것처럼 그렇게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어디에서 어떤 성격의 마을인데 뭘 지금 추진하고 있다? 저도 좀 쉽게. 네. 아니 저 마이크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시흥사랑팀에 근무하고 있고요. 마을 만들기 팀은 바로 옆 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돼서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드리긴 조금 어렵긴 한데, 마을 만들기라고 하면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어떤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마을 공동체 형성,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이웃 간에 좀 소통하며 살자.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가 중심이 돼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구체적으로 들자면, 머리에 떠오르는 게 별로 없는데, 예를 들면 뭐 그런 것 같아요. 아파트 이제 주거 공간에서도, 그러니까 내가 이웃 간에 어떤 소통하기 위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엄마들이 이제 주부들이 뭐 품앗이를 통해서 이웃 간에 같이 이제 문을 열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마을 공동 사업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좀, 예. 저도 주민자치과에 한 7월까지 있었으니까, 그 매화동에 그 마을 센터처럼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었어요. 그 국가에서 돈을 보조금 좀 받아서. 그래서 이제 그 마을 매화동에 소통할 공간이 없어서 직접 주민들이랑 같이 이제 그 센터를 건립해서 거기를 이제 공간을 쓰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어떤 데는 벽화 그리기 사업이라든가, 그러니까 환경 개선 동에서는 이제 대하동 같은 데서는 바람개비 같은 걸 만들어서 주민자치협의회랑 같이 그 환경 개선하는 거라든가 뭔가 그 동의 특색을 나타내고 동을 좀 약간 사람들이 더 애정을 갖게 하는 그런 약간 아까 얘기했던 동 공동체 형성 식으로 저희 마을 만들기 이렇게 가고 있어요. 네. 사실 그런 그 사업은 많을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꼭 사랑이 너무 많다는 거가 안 맞다는 이야기하고 거의 같은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사라져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공동체 의식인데, 이제 그런 게 다시 일어나는 한 잘 살수록 공동체 의식은 더 강조돼야 되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스웨덴 주택 정책에서 한번 살펴보죠.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주택 문제가 이제 국민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라는 사회적 합의에서부터 이제 주택 정책은 시작됩니다. 바로 이제 이 시기는 1930년대 그 말씀드렸다시피 스웨덴이 척박한 그 농업 국가에서 산업 사회로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복지 국가로 넘어가는 그 시기죠.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시기였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 5, 60년대 그렇게 상상하시면은 집 없는 사람들의 이제 문제가 이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면서 주택 정책이 일찍이 발전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보편주의를 기반으로 사회 정책과 경제 정책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발전되고 주택 정책이 또 여타 사회 정책과 연관돼서 이제 집 마련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이제 이 말씀은 뭐냐면 아까 이제 가족 정책과 연계가 된다. 가족 정책 안에는 아동 정책이 있고 여성 정책이 있고 보육 정책이 있고 교육 정책이 들어가고 또 의료 정책이 들어가고 이게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주택 정책이 연계가 되니까 설사 지금 그러면 모든 사회 정책에 이미 기반이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져 간다면 젊은 두 부부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다 하는 생각 혹은 꿈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왜 주택 정책이 다른 정책과 연계돼야 되는가 하는 걸 역으로 말씀드리는 거기도 해요. 그래서 개인이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 이 말은 또 보편주의에서 나왔던 이야기죠. 보편주의가 나트병을 낳는다 하는 거가 아니고 이런 정책이 이어져 갈 때 그러면 그냥 우리들이 정책 뭐 유난스러운 이런 말 하지 말고 얼마나 꿈이 부풀습니까? 여기 젊은 분들 지금 초기 신혼 있으세요? 혹은 뭐 꿈이라도 그죠? 제일 먼저 그 젊었을 때 삶을 시작할 때 지금은 단칸방 이렇지만 얼마 후에 어디로 이사 가서 어떻게 장만하고 그 자체가 그런 거를 설계하는 자체가 아름답고 행복이죠. 바로 이제 그걸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동기가 부여되는 거고 이제 이게 이제 사람 살아가는 모습이죠. 뭐 보통 사람들의 이제 이런 게 다른 정책이 마련됐기 때문에 순탄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잠깐 주택 마련 단계를 한번 보세요. 스웨덴 같은 경우에 단순해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18세가 넘어가기 때문에 18세가 넘어가면 대부분이 95%는 집으로부터 이사를 나갑니다. 독립됩니다. 유럽은 거의 다 그래요. 근데 북구 사람들은 특히 더 그래. 집에 혹시 있다 하더라도 밤값을 냅니다. 부모한테. 돈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그건 이제 하나의 문화로 그렇게 됐어요. 독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가게 되면 기숙사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기숙사가 아니더라도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학생, 거기에 이제 성인 단계에서부터 보는 겁니다. 18세 미만은 부모의 책임이죠. 아이들이 제대로 자라야 되는 건. 그래서 독립된 시기 대학생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학생이라는 건. 학생 공동주택 원룸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학생 신분으로 있으면서 결혼을 했거나 스웨덴은 그 동거가 보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번에. 대단히 지금은 법적으로도 동거나 신고를 하면 동거나 결혼이나 똑같은 법률적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패밀리 아파트를 임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 신분이 끝나는 즉시로 이사 나가야 돼요. 이건 아주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박사과정에 오랫동안 있는 부부들이 아이들 각 데리고 이런 패밀리 아파트에 살아요.
그러다가 박사학위 딱 끝나면은 제 친구들 중에서도 저는 조금 그건 회피는 했는데 끝나면 제일 먼저 떨어지는 게 언제까지 집을 비우십시오. 참 서러운 만큼 그런 게 엄격합니다.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테니까. 이래서 이제 학생 아파트 학생들은 이렇게 살게 되고 그 다음이 바로 사회생활 초년생이죠. 이제 대학을 벗어난 사람들. 이랬을 경우에는 코뮌이 운영하는 임대 아파트 혹은 조합이 설립한 아파트를 매입합니다. 이 조합이 설립한 아파트라는 거는 제가 자세하게는 안 썼는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제도가 없어요. 내가 집을 사는 건데 집값이 일반 민간 아파트보다 좀 싸요. 그리고 관리비에서 그러니까는 조합회사가 이렇게 다시 거꾸로 얘기할게요. 조합회사가 은행에 융자를 받아서 집을 짓고 그거에 들어간 비용을 이제 개인한테 파는데 대신 융자에 대한 이자는 개인이 살면서 관리비에 같이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싼 거죠. 이거는 바로 시민들한테 얼마나 편한 겁니까? 집을 장만하기가 쉽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조합들이 그 주택 시장을 점령하기 시작한 게 이미 1930년대, 40년대입니다. 정부가 주택 정책이 원만하게 들어가기 직전에 이런 그 시민 안에서의 바로 주택 조합이 형성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런 게 보통 사회생활 초년생들이 쉽게 장만할 수 있는 비교적 쉽게 그래도 이제 조금 돈은 그러나 서양은 사실 그 초기에 아주 10% 정도의 돈만 있으면 그것만 내고 나머지는 거의 8, 90%는 전부 융자예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좀 안정적이에요. 우리처럼 50%도 아니고 그러면서 살면서 이제 그 집값 물어나가는 이것이 그리고 이제 그거는 소유이기 때문에 나중에 팔면 그 차입금은 자기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장년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2단계를 넘어서 중장년이 되면 단독주택을 사고 싶거나 정원이 딸린 단독주택이거나 혹은 임대 아파트 뭐 이런 아파트에 살아도 전원주택을 산다거나 지난번에 여름집이라고 해서 제가 전원주택에 얼른 스웨덴 말을 하다 보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직역이 잘 되더라고요. 전원주택을 사는 이런 모습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주택 마련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사실 집이 없다, 스웨덴에서 집이 없다는 말은 통하지가 않고 임대 아파트건 조합 아파트건 만약 가족이 증가되면은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가족이 증가되면 시정부는 자치단체는 그 아이 수에 따른 맞춤형 집으로 이주를 시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친구 하나는 기자인데 남편은 공학자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대단히 중산층에서 단단한 양반들인데 아주 옛날 조합집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 유럽에서의 옛날 아파트 시내 한복판에 있는 건 어마어마하게 비싸거든요. 그 상상하실 수 있죠. 그 오픈 파이어 플레이스 있고 뭐 전부 모든 게 도자기로 그런 데인데 대신 이제 옛날 거기 때문에 오늘날 같은 그 현대식 그 퍼실리티는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아이를 쌍둥이를 낳고 곧이어서 또 아이를 낳아서 아이가 4명이 됐어요. 그러면 스웨덴에는 규정상 한 가족의 한 1인당 살아야 될 공간의 규모가 기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70년대 발전된 건데 그게 이제 조금 너무 황당한 소리를 드려서 좀 미안하긴 한데 하여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같은 동네에서
같은 동네에서 방이 5개 있는데 예, 임대 아파트, 시가 진 임대 아파트로 이사를 가. 사루졌기 때문에 물론 고풍은 없지만은 그래도 같은 수들이 있어요. 거기에 그 아주 좋은 동네거든. 참 배 아프더라고요. 그러면 저 친구는 저걸 팔면 어마어마한 돈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임대 아파트로 가는 거예요. 시가진. 근데 임대 아파트의 개념은 우리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새로 지면은 똑같이 퀄리티가 개인 아파트나 차이 없이 좋아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은 아이들 때문에 방이 하나씩 있어야 되니까 그걸로 이사를 가고, 그 집은 그냥 자기 개인 집이니까 팔아서. 네, 하여튼 뭐 이제 그런 만큼,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그 자산에 상관없이 아이 수에 따라서 정부는 이거 쾌적한 주거 마련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 그게 이제 스웨덴의 정책의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단계로 쉽게 갈 수 있어요. 그거를 그림으로 제가 살았던 데를 한번 재미삼아 보세요. 여기가 제가 처음 1973년도에 갔었던 대학생 아파트들입니다. 그 스톡홀름 대학에서 한 10분 정도 걸어가는 거리에 이제 이런 데에 쭉쭉 있어요. 그 중에 한 4년 전에 갔을 때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서 제가 살았던 데도 찍었는데 제 얼굴이 너무 이상하게 나와서 요것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런 아파트도 이런 게 이제 방 하나씩 있고, 코리도는 한 공동 코리도에 공동 부엌이고 아주 재밌었어요. 저는 유학 생활에 제일 기억나는 게 이제 그건데, 10명의 방, 10개의 방이 있고, 그리고 공동 부엌이고, 그리고 냉장고 같은 거는 2-3개 있는데 한 칸이 한 사람씩. 그러니까 한국 사람으로 그 같은 냉장고 쓰는 고통 이해하시겠죠? 못 집어넣는 거. 못 먹죠. 그 김치 같은 거 못 먹는 이제 그런 신세였는데, 그런 데고, 요 밑은 바로 패밀리가 있을 때 들어가는 학생 아파트. 그래서 발코니가 조그만 게 매달려 있어요. 우리로 치면은 한 실평이 18평? 그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인데 아주 규모가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리고 다 퍼니처 다 돼 있고. 학생 아파트는 전부 가구가 다 돼 있으니까 그냥 몸만 들어가서 살다 나오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사간 집이 이제 초년생이 돼서 이사간 데가 정원이 있는 집입니다. 근데 이 집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집이 그리 호합한 집 전혀 아니에요. 왜냐? 물론 우리나라에 지금 호합한 집들이 워낙 근사하니까 그랬지만, 그래도 이거 갔을 때만 해도 80년대 초반기인데, 저희 딴에 이 집을 산다는 거는,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는 값은 현금 한 15% 내고 나머지는 다 융자인데, 부엌할 수 있는 형편이 된다 하는 이제 그 훈장이에요. 벌써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두 사람 월급으로 부엌할 수 있다 하는 이제 그런 건데, 그 정원이 있고 뒤가 일반 야산이기 때문에 항상 블루베리, 요즘에 그 한창 몸에 좋다 하는데, 그냥 뒤로 가면 블루베리를 천지라 여름에 손님 오면 밥 다 해놓고 한바탕 가서 블루베리 따다가 아이스크림하고 이제 후식 마련하고, 그럴 만큼 자연스러운 동네인데, 이 집에 대한 설명이 뭐냐?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에 이런 집들을 어떤 데는 조금 더 좁혀서 지어놓은 데가 있고, 조금 여유 있게 정원을 넓게 만든 집들이 있고. 그러니까 저가 들어갔던 고수준 사람들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집값이 안 비싸겠죠. 시우지니까. 집만 사갖고 들어가니까. 지금은 요 제도가 지금 허물어가기 시작해요. 스웨덴도 이제 경제적인 이게 좀 많이 달라지면서.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복지가 어려운 사람을 잇는 게 아니라 층마다 계단별로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얼마나 사람의 꿈이, 그냥 일반 사람들의 꿈이 여기 살면 진보 보수 떠나서 그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살면 그 다음번에 조금 더 이렇게 나은 데 살고 싶고 또 나은 거 이게 하나의 자연스러운 의욕이죠. 욕심이 아니라 희망이고 행복이고.
이제 그게 차곡차곡 돼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집을 샀다가 조금 더 나으면 그 다음엔 전원주택 혹은 더 나은 개인주택. 이게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처음 이제 집을 산 게 제가 그 동네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 뒤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뒤에 이제 정원들이 있고 커요. 그래서 거기다가 직접 지은 거예요. 아이들 그 플레잉 하우스. 우리 딸 소꿉장난하는, 아니, 진짜 들어가서 꼭 살림하고 그러는 애들, 그런 아이들 집이고, 동네에 밑에 왼쪽이 어린이집. 동에서 한 15분 걸어가면, 이건 이제 중간이 길이고, 이쪽이 학교의 한 부분, 초등학교. 그러니까 인근에 이제 이게 이렇게 쭉 둘러싸여 있어요. 이런 주택이라도 바로 제가 이제 그 공동체를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 그리고 저쪽 중간에 이쁜 집은 거기서 조금 걸어가면 호숫가 옆에 대지주가 살았던 고택이 저런 게 있어요. 그래도 저것만 해도 아주 부자는 아니에요. 저 정도면. 그런데 이제 그 동네가 주로 이제 농산물이 나왔던 지역인데 이제 현대화되면서 그런 고택들을 지금도 그냥 그런 것들 다 있죠. 유럽에서 고택들은 대부분이 컨퍼런스 하우스로 사용이 돼. 근데 최근에 가보니까, 저기 갈 적마다 아주 빵이나 케이크나 이런 커피, 그러거나 무슨 파티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앞으로는 대단히 큰 호수가 있고, 이게 이제 보통 마을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초년생으로 이런 거를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마을의 풍경을, 그걸 단적으로 그냥 표현하는 겁니다. 스웨덴의 주택정책의 발전 개요를 보면은, 여느 나라와 같이, 그러나 주택정책이 사회정책으로 왜 중요하게 인볼브 시켰는가, 이런 게 이제 사람들의 삶의 기본 요소로 받아들인 이 철학입니다. 집이 산입에 거미줄 추리하해서 우리는 먹는 데만 급급했고, 그 다음에 먹으면서 이 산업 발전이 급작이 되면서 사실 삶 자체라는 이 형태를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나라는 발달되어 온 게 오늘날의 이 주거 대란입니다. 삶을 좀 통합적으로 봤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보아지지 않은 이유인데, 바로 스웨덴은 그 가난한 시국에도 국민들의 삶을 통합적으로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택정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산업사회와 인구 증가에 따른 주택 부족 현실, 이게 이제 1930년, 40년대 일어났던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때에 시민들의 역할이 여전히 여기도 중요해요. 한 기자가, 방송국의 기자이면서 작가인 사람이 형편없는 집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 자체를 리포타지해서, 그러니까 촬영하고 이래서 계속, 그 당시에는 TV가 없을 때니까 라디오로 통해서 사실은 나레이션으로 계속 연속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이 기자가. 의식적으로. 거기에서 생겨지는 국민들의 위생 상태, 이거를 고발했어요. 그게 바로 이제 건강과 주택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호소하면서 이게 장기 연속 프로그램이 되면서 사회를 대단히 휩쓸었다고, 그 프로그램이. 주택정책이 아주 긴급한 문제로 이슈화시키는데 어마어마한 공헌을 한 게 이제 그 계기가 됐어요. 그러면서, 근데 그 집이 사실 기후하고도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워낙에 추운 나라에서 집이 형편없고 난방장치가 안 돼 있다 하면 상상하실 수 있어요. 오늘날 지금 우리 이 추위에서 제대로 전기가 안 들어오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에 그 시기에 바로 이제 그렇게 사는 거죠. 난방 없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단계로 올라온 거고, 두 번째에 이제 조금 개요기 때문에 짧게 넘어가면 사회복지 정책과 주거복지를 이제 연합시킨 겁니다. 그래서 임대 아파트에 살거나 조합 아파트에 살아도 내가 관리비를 내야 되는데,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임대료가 이제 관리비 같은 말이에요. 내야 되는데 지금 받아오는 소득과 나가야 되는 돈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게 이게 대단히 크죠. 아까 뭐 이자율을 40%를 내야 된다 한다는데, 자기 가처분 소득에서 40% 이상을 임대료를 낸다면 그 나머지를 뭘 먹고 살고 아이들 학교를 어떻게 보내겠어요. 이것에 바로 정부가 개입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바로 가족 수에 따라서 혹은 임대료 형편에 따라서 주택 보조금을 지불하는 게 이제 중간 단계. 이게 바로 사회복지 정책으로 등장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일찍이 등장을 해요. 1940년대 이미. 그래서 주거 보조금이 생기고, 아까 그 가족 수에 따라서 집이 넓은 데로 가야 되는 건 70년대 이제 새로 생겨진 주택법이고, 그게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이제 거기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택 보조금 강화, 내부 구조 질적 향상. 그러니까 옛날 집들은 거의 난방장치, 샤워 뭐 이런 게 안 돼 있는 건 다 이제 바꾸고, 유럽의 옛날 집들은 이제 거의 다 그렇거든요. 그런 거 이제 다 바꾸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주변 환경, 주택 주변 환경, 지금 오늘날 우리가 마을 만들기 사업이 이미 70년대 다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근데 그 그게 이제 70년대 스웨덴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스웨덴에 갔던 그 시기에 새로 짓는 집 동네를 가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주택단지들의 그 공원 만들고 이런 게. 그리고 전부 그 공원을 대부분이, 물론 인구가 적고 땅이 넓은 나라라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건 안 보여드렸네. 집을 사기 전에 진짜 갔던 데가 아파트인데, 조합 아파트 살았는데, 보통 이렇게 네모형으로 해서 아파트들이 네모로 지어져 있으면 가운데는 공동 이제 정원 같은 거가 있고, 그 공동 정원은 항상 우리들 요즘에 건강식품으로 엄청나게 비싸게 주고 사는 그 베리, 뭐 여러 가지 베리들, 가을이면 딸 수 있는 꽃도 꽃이지만 그런 것들을 많이 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풍요하게 따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게, 그리고 주차장을 절대 주택단지에 안 두는 거. 이게 특징이에요. 물건 사오면은 앞에다가 내려놓고는 가족 중에 하나는 주차장에 놓고 걸어와야 돼. 이게 거의 이제 합의된 그런 그런 방식에 보통 시내 한복판은 조금 다르지만 이제 대부분이 그게 두 번째 이제 들어가진 그런 거고, 그래서 제가 여기 환경관리 사업과 유사한 그게 이제 70년대 마련이 됐고, 세 번째는 바로 그 이후에 바로 이민자들이 많이 몰려오면서 스웨덴도 마찬가지. 이렇게 사회 변화에 따라서 주택 정책이 변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스웨덴은. 그러다 보니까 주택 정책의 사회 통합 관점이 가장 중요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린 지금 공동체 얘기를 하시는데, 공동체는 기본이고 이제 사회 통합의 이념이 들어가서 초기에 이민 정책은 스웨덴에는 그런 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이민정책, 모국어, 저도 아르바이트로 모국어 선생을 몇 년 동안 했는데, 한국어 선생을, 초등학생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1시간 거리 가는 학교를 찾아가고 그러는데, 그래서 모국어를 전반적으로 다 가르칩니다. 누구든지 원하면 다, 어느 언어든 모국어 선생이 있어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난민들 많이 몰려들고 하니까, 난민들이 한때는 자기들끼리 사는 게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유지하기에 좋다. 그리고 사는데 편하죠. 자기들 민족끼리 살면. 그런 정책을
있고 그렇게 주택 정책도 들어갔는데 한참 살다 보니까 저도 그런 사회 문제의 그 변화 속에 같이 있었는데 완전히 세그레게이션 돼요. 이게 중동 쪽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대부분이 외국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난민들이 많아서 사실 이런 언어는 적합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소득 그룹으로 따지면은 좀 하위 그룹 생활들이 많죠. 그러면 갈등도 그 안에 있고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사회화되지 못하는 이 이탈되는, 사회로부터 이탈되는 이런 현상. 이게 이제 주거 정책이 전폭적으로 바뀐 이유입니다. 바로 이 사회 통합의 개념이 들어온 게. 그러니까 이제는 한 군데 몰아놔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난민들이 같이, 외국인들이 같이 혼합되는 사회. 이런 게 이제 여기에 들어온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특징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인구 구조가 달라졌다. one family home, family, 그죠? 1인 가족이 우리도 지금 대단히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걸 생각할 때 주택 정책이 바뀌는 거죠. 큰 주택에서 작은 정책들 많이 들어가는 거. 특히 오늘날의 스웨덴의 그 대학생들 경우는 학교 때문에 이주 현상들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잦아졌어요. 그러면 인구 밀도도 보는 거지만 인구가 얼마나 많이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주택 정책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가 이제 스웨덴 정책에 굉장히 중요하게 좌우되는 겁니다. 그 내용은 드린 유인물을 보시고 스웨덴의 유형별로 본 주택 분포율을 보세요. 아까 여기서 단독주택 소유가 거의 단독주택은 거의 민간 건설에서 42%, 전 인구의 42%가 단독주택에 살고 있고 아파트가 나머지 한 이제 48%가 아파트에 사는데 그 중에 임대가 요거 22 더하기 15 거의 40%가 임대주택에 삽니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데 공공임대가 대부분이죠. 조합 아파트도 거의 공공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임대 아파트라는 건 아주 소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히 보면 거의 반쯤은 단독주택 살고 아파트에 사는데 대부분이 공공주택이다. 그러니까 개인주택 사는 사람들은 그거는 그야말로 조금 이제 중산층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이고 뭐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중산층이 아닌 건 아니에요. 많은 경우가 연령에 따라서 또 변화가 됩니다. 많이들 조금 젊었을 때는 아이들을 위해서 개인 단독주택을 선호하다가 정년 퇴직하고 노인이 되고 수족이 조금 어렵다 하면 이제 아파트로 이사 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도시 중심에 노인들이 많이 보이는 이유도 도시 중심에 노인들이 많이 사는 거예요. 아파트에. 편한. 근데 이제 이런 형태가 이제 스웨덴의 그 현황이에요. 근데 이렇게 발달된 건 바로 1930년대 그렇게 어려운 시절부터 주택정책이 사회정책으로 일찍이 정부가 개입하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이런 거에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임대료 결정과 주거권 보호. 이것이 주택정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그 비행으로 공공 기물을 파손할 정도의 비행이거나 정신적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어떤 임대 아파트에서도 살 권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2년 차다 뭐다 이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영구 임대는 대신 가구에 따라서 변화되는 그런 정도고
그리고 임대료 책정이 이게 중요합니다. 임대료 책정이 여기에서도 이제 조합 운동들이 있는데 임대료 책정이 바로 세입자 협회와 건물자 협회 이 둘이 협상에 의해서 꼭 노조와 마찬가지예요. 경영자와 노동조합 간의 협약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처럼 스웨덴은 이 주택정책에서도 세입자 연대와 건물주인 간의 협약에 의해서 임대료가 책정되고 대체적으로 같은 동네에 비슷한 유형의 수준이 같다 하면 임대료는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주택의 임금 정책에 개입이 됩니다. 이게 보편주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그게 이제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정책에 이게 마련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런 차원에서의 주거권이 보호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이제 오늘날 그 주거 운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주장하는 일이에요. 이 스웨덴 모델을 많이 따고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아파트 교환 제도입니다. 이거는 나는 우리나라 좀 도입됐으면 좋겠다. 이건 정치인들을 설득해야 될 문제인데 이게 뭐냐면 직장이나 다른 이유로 살다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집을 팔고 양도세를 물고 저기 가서 다시 사야 되고 임대를 알았거나 어쨌거나 전세건 월세건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나라. 제일 힘든 게 이거 아니에요? 스웨덴에는 그렇게 깐깐한 나라가 이게 허용이 돼요. 아파트 교환이.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가치에 따라서 그러거나 가치에 따라서 이쪽에 아파트 혹은 집하고 저쪽 집하고 가치가 비슷하고 둘이 동일하면 그 교환이 가능하고 이거는 매입과 매수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는 거고 소유주만 법률적으로 바꾸게 돼 있어요. 이게 아주 문화화됐기 때문에 이런 거를 중개하는 일부 사무소도 있어요. 특히 이혼 가정이나 지금 결혼한 가정. 그러니까 둘이 따로따로 두 개의 집을 원룸 아파트들을 가졌다가 조금 큰 아파트를 가고 싶은데 이혼한 가정이 따로따로 이런 게 맞바꿔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사회 전체적으로 사실 공동체 문화가 되는 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스웨덴에 있을 때 아주 인상 깊었고 그래서 동네 신문 이런 찌라시 같은 거 있잖아요. 동네 신문에는 이 아파트 교환 이거 보느냐고 정신없어요. 그런데 그게 나온다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데 어떤 거를 원한다. 이게 매칭이 된. 이제 그런 제도가 이 아파트 교환 제도 이거는 사실 일반 시민들한테 대단히 유용한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좀 될 거라고 보여요. 시간이 의외로 좀 많이 갔는데 이 에코뮤지엄 이런 거가 사실 중요한데 이 에코뮤지엄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이 에코뮤지엄은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바로 이게 한국의 마을 만들기와 비슷하다고 해서 했는데 굉장히 이색적이긴 해요. 옛날에 고적지나 생활상을 마련하는 예를 들어서 풍차하다 혹은 물레방아다 혹은 석탄을 이용해서 지역에 난방을 했던 그런 집이다. 이런 거 같은 거를 최대한 살려서 석탄을 떼서 연료를 제공했던 그런 발전소였다면 지금은 석탄 떼는 게 이게 대단히 좋지 못한 가스를 유발하죠. 그래서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집은 그대로 보존하고 건물은 그대로 보존하고 동네 그건 그대로 보존하고 대신 최대한 현대식의 환경 친화적인 방식으로 움직이면서 옛날 기억과 문화는 그대로 살리고 환경적으로는 더 효율적이고 생태적으로 만들고 이런 거를 하면서 그 동네의 공동체를 만드는 운동이 에코뮤지엄 운동입니다. 그래서 뮤지엄 하면은 박물관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 지역. 그래서 스웨덴은
제가 2004년도에 갔을 때, 그리고 2009년도에 갔을 때, 지금 2010년인데 이게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제사를 조금 느낌이 오세요. 경제사는 우리나라에 크게 이렇게 학문적으로 발달이 안 됐는데 어쨌든 인류가 발달한, 경제적으로 발달한 요 자취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역사적 그 교육장으로도 사용되고 이것을 갖고 그 지역의 미래를 위한 거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마다 동네별로 이런 마을 만들기 운동이 이런 그 에코뮤지엄 형태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적지를 절대 부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염전 가보고 다른 분도 그런 지적했다는데 옛날 염전하는 방식을 그대로 뒀어야 이게 교육장이 되지. 이걸 현대화 해놓고 옛날에 염전 우리 여기서 했어요 하면 이거는 더 이상 에코뮤지엄의 가치는 없는 겁니다. 여전히 앤틱이 깨졌어도 붙인 거 그대로 돼야지 그걸 새 걸로 바꿔치우면 그건 안틱이 아니죠. 이제 이런 게 에코뮤지엄 운동이 스웨덴에서 일어나는 그런 거랍니다. 그러고 에코 도시에 이게 바로 이제 하말비 수도 도시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도 이름 잃어버렸네. 그 신도시 백옷 도시 한다고 하시는데 이 하말비 수도 도시는요 세계적으로 지금 이목을 끄는 지속 가능한 도시로 유명합니다. 피츠버그 대학 환경 여기를 쳐도 에코 도시에 대한 게 저희 하말비 이게 그냥 소개가 되고 이명박 대통령께서 스웨덴 갔다가 이걸 보고 우리도 신도시 지면 돈이 들어도 이렇게 하자라고 했을 만큼 대단히 그 모범적인 도시인데 여기에 도시에는 바로 한 도시 안에서 에너지의 수요와 공급의 통합된 방법을 추구하고 복지와 경제 선순환을 도모하는 도시. 일자리와 삶이 최대한 해결되도록 하고 거기에서 쓰여지는 에너지, 물, 쓰레기 등이 자급자족되도록 하는 거. 이게 에코도시의 컨셉이에요. 근데 이 에코도시는 바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아주 작은 섬마을에 진주가 썼던 아주 이쁜 그런 거였는데 1920년대부터 발틱해로부터 이 소련 이 발틱해로부터 독일까지 가는데 이게 지나가는 통로예요. 그래서 항구 도시로 모든 산업 그러니까 배들이 지나가는 그런 도시예요. 그런 섬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산업이 발달될 때 거기에 제조업들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다고. 그러면서 제조업이 한창 발전됐을 땐 그나마 일자리랑 이런 게 있었는데 우리나라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그랬는데 지금은 제조업들이 다 벌써 이제 오래전에 끝이 났지 않습니까? 제조업이 끝나면서 이 도시가 완전 폐허가 됐어요. 그러니까 오물이 공장에서 버려지는 그 폐수며 이런 거가 완전 지형을 버렸고 그래서 한 20년 동안 이 도시에 사람이 거의 안 살 만큼 그렇게 폐허가 됐던 도시입니다. 그걸 이제 스톡홀름 이 광역시에 속한 도시인데 그것을 스톡홀름이 1990년도에 재개발하도록 됐어요. 여기에서 제가 단어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개발이 나쁜 거다. 이걸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계획을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이거 한번 보세요. 그림을 이걸 뗄 수가 없어서 제가 어떻게 붙인 건데 예전에 이게 잘 안 보이지만 유럽의 한 풍경 아니에요. 이렇게 진주 같은 아름다웠던 게 저 옆에는 저게 산업에 폐허된 저런 모습이에요. 이런 데를 어떻게 고쳤냐. 이 두 개가 똑같은 지형인데 저게 이제 산업도시였을 때고 지금의 이 도시 형태예요. 이게 개발한 이유.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했지만 가장 아름답고 생태적으로 만든 도시. 지금 이게 이제 아파트들의 호수들을 끼고. 그래서 이제 호수도 원래 이게 이제 섬이니까 그러나 이제 섬에서 물길을 4개나 그 조그만 데에 물길을 끌어들여서 그냥 안에서 그 생활 주변에
물길이 보이게 이렇게 만들었 온 거고, 이게 이제 한 그런 장면입니다. 바로 이게 이제 특별한 환경 투자에 의한 계획 도시 건설인데, 이렇게 5가지를 대단히 계획적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가 성공한 이유는 이 5가지 이유로, 이걸 한번 나중에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 지형, 교통, 에너지, 물, 쓰레기 처리 이런 거를 처음부터 계획해서 도시를 들어간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산업단지 폐허 속에서 버릴 건 버리고 재활용할 건 재활용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이게 중요해요. 자연과 생태계가 자연적으로 순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춘 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몇 년 동안 기름 파내고 중금속 제거하는 게 첫 작업. 우리는 그냥 빨리빨리 하느냐고 막 짓지만 저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 만들었어. 교통은 완전히 교통수단, 쾌적한 교통수단, 아까도 얘기했나 카풀제. 그래서 그 공공교통수단, 개인 차는 거의 못 사용하게 카풀제. 공동체의 언어를 저는 다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공동체 마을 만들자. 어떻게? 물론 벽에 그림 그리는 것도 공동체예요. 그건 금방 지나가. 한번 그리고 마음으로. 이 카풀제, 이런 게 바로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문화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 우리가 언어보다는 이런 게 어떤 프로그램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가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거고, 재생에너지, 바이오가스 생선 이런 거를 지금 이제 나중에 저걸로 보여드릴게요. 아니, 그리고 물, 상하수도 시스템, 이것이 완전히 한 집마다 물을 버리면 물이 자동적으로 다시 상수도로 갈 물과 하수도로 내려갈 물이 갈립니다. 상수도로 가는 건 정화작용을 쉽게 해서 다시 올라올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버린 물을 내가 다시 먹을 수 있도록 이 간편 시스템이네. 이게 스웨덴의 아젠다 21의 목표입니다. 내가 버린 물 내가 다시 쓰는 거. 그런데 이런 유통 과정이 짧을수록 얼마나 그 예산이 절감이 돼요. 우리가 미래 계획을 세우는 건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죠. 그리고 물이 모든 거에 그냥 버려지지 않고 걸음으로 나가는 거. 쓰레기.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넘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설명만 하지만 개인 집에서부터 이 순환되는 모든 시스템을 그린 건데, 그건 그렇고, 물론 복지시설, 문화시설, 교육시설, 완벽한 장애시설 이런 게 다 갖춰진 건 이건 당연한 일이고, 산복길 실강 뭐 이런데, 그런데 이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까 전체적인 저 위에 중간에 자동차는 전기자동차. 요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쓰레기 버리는 것이 이렇게 길에 이런 게 있어요. 요 동그란 문이 이렇게 열면은 쓰레기 버리는 게. 그러면 이 밑에 이게 잘 안 보이시죠? 이게 좀 저기가 작아서. 이게 버리는 요 3개가 이 위에 3개고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흡입 장치가 되는 거예요. 땅 밑으로. 그래서 한 군데로 모든 도시의 쓰레기가 한 군데로 모입니다. 한 군데로 모이면 그 한 군데로 모인 것이 자동적으로 컨테이너 속에 들어가게 돼 있어서 큰 트럭이 컨테이너만 들어서 그 다음에는 병합발전소로 갑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에 열으면서 그냥 쓸어 내려가면 바로 이게 어떤 거냐. 그 더러운 쓰레기 치우는 사람들의 건강 그런 사람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쓰레기 치우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관리로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문제 얘기는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이런 생태 도시가 이 하말비에서는 주택의 모든 난방의 50%가 바이오가스로 쓰레기에서 나오는 거고, 하말비를 드나드는 모든 대중교통 버스는 바로 쓰레기에서 나온 연료로 사용되고, 그래서 물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최소화시키는데, 지금은 아직은 자체적으로 쓰지는 않지만 물의 일부분은 거기서 출연해서 굉장한 농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름이 많이 나온대요, 물에서. 그래서 이게 농어촌으로 가고, 쓰레기 안에서도 농어촌으로 갈 건 직접 농어촌으로 다 가고, 그래서 이게 완전 순환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도시에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까지 하려면은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는 거지만, 드림 같은 도시지만, 어쨌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태양열 뭐 이런 걸 통해서 저거 하고. 그런데 이런 과학적인 시스템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런 도시를 만들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이게 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기술을 발전시켜야 되잖아요. 기술을 발전시키고 이런 기술을 사업으로 이끌어가는 기업체들이나 바로 바이오 산업이 스웨덴에 내에 굉장히 발전되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고, 공부한 사람들이 새롭게 찾아가는 또 하나의 이 새 세상, 새 시대의 그 일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이 무너지면서 IT, 지식정보사회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이 이 바이오 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바이오 산업을 지방자치들이 다퉈가면서 만들어내고 창출하고. 그러니까 이제 스웨덴도 경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질문 주셨죠. 시민들이 내는 세금은 다 복지로 나가는데 나머지는 뭘로 쓰느냐? 바로 이런 사업들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중앙정부가 대단히 지방정부에 보조를 해줘가면서 장려하는 거고, 이것이 이제 세계 시장을 뚫고 가는 하나의 다른 경쟁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지가 단순하게 이렇게 주어지고 서비스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이어가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에너지 효율이 들어오면서 절감을 합니까? 이 도시의 전체에 스웨덴 같은 추운 나라에서의 난방의 50%를 지금 벌써 이미 자급자족한다는 건 그건 어마어마한 기술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하여튼 구체적인 그런 것들이. 그래서 나중에 한번 스웨덴에 가실 수 있는 분을 한번 꼭 찾아가 보세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다른 것보다도 국민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로 등장시킨 점, 또 시민에 의한 협동조합 주택정책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가지면서 시민들에게 주택 공급에 대단히 값싼 금액으로 좋은 효과를 발휘했다는 게 특징이고, 다른 한편 정부의 주택보조 정책이나 혹은 주거보조금 이런 정책, 사회복지적 차원에서의 주택정책이 양극화를 막는 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주택정책이 복지정책이 아닐 수가 없죠. 이런 차원에서 주택정책이 이제 보편주의를 기반으로 한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도 하여튼 지금은 특히 이 어린 자녀를 가진 부양가족, 노인, 장애인 가족들이 맞춤형 집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거는 양극화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예방적 차원이죠. 이런 어려운 사람, 그러니까 가족 형태가 많거나 건강적으로 어려운 사람일수록 주택은 편안하니까요. 자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못 산다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죠. 가장
편안하게 만들어주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스웨덴이 전반적인 정책이 이렇게 통합적으로 운영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도시, 마을 만들기 생각해야 될 게, 그게 이제 정주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정주의식에 대한 그 토론을 조금 해볼까 합니다. 사람들이 어느 곳에서 뭐 여러분들이 정주의식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 글들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다들 그 느끼시는 거기 때문에 굳이 정주의식이 뭐다 하는 건 얘기할 필요가 없고, 살고 싶은 동네 만드는 거죠. 살고 싶은 동네. 그러려면 살고 싶은 동네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그것이 우리가 공직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공공기관의 정부, 특히 시민을 감싸는 시민 생활을 이끌어가야 되는 책임을 가진 그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의 정주의식을 위해서 해야 될, 갖추어야 될 게 뭐냐. 조금 안타까운 거는 우리는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큰 건물이죠. 기업이 나서야 되니까. 이제 이런 거가 사실 공동체 의식을 이렇게 소멸시키는 원인이기도 해요.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랬을 때 우리가 아주 이런 문제를 접근할 때 방식을 가장 소박하게 접근해 보자고요. 나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살고 싶은지. 그걸 세 가지 유형으로 제가 나누었어요. 유아 이명의 맞벌이 부부, 노부부, 다문화 가족. 이렇게 간단하게 세해놨을 때. 한번 얘기해 보시죠. 뭐 그 자료에 다 있는 거지만 그거 보시지 마시고. 유아 2명의 맞벌이 부부라면 뭐가 제일 먼저 우리 동네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어린이집? 예. 병원? 도서관도 필요하죠. 어린이집이니까. 예. 예? 놀이시, 예, 네, 녹색, 그런 놀이시설. 등등, 그렇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쇼핑센터도 옆에 있어야 되고, 교통 편리해야 되고, 다 기본적인 건데 이제 빨리빨리 안 나오시는 것 뿐이죠. 이제 그런 게 완벽해야 된다. 그리고 환경적으로 안전해야 된다. 그죠? 안전,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고, 안전해야 되고. 그래서 병원도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보건소 정도. 노부부라면. 그거하고 조금 달리 뭐가 필요하겠어요? 아까 거 외에. 기본적으로. 산책로. 예. 그런 부부들이 조용히 소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 그 다음에 다문화 가족이라면. 다문화 센터는 사실 잘 안 되니까 이게 센터가 필요한 거지, 그냥 정상적이라면, 물론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 필요해요. 사실 다문화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센터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어디 가서 물어야 되니까. 쉽게. 그죠? 물론 공동체가 잘 돼 있으면 그것도 되지만, 근데 다문화들은 서류적으로 해야 될 일 많아요. 그게 좀 쉬워야 되겠지. 그런 거가 오래 살고 싶은 동네가 되려면 바로 그냥 한마디로 우리 가족이 편해야 된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진료소, 약국, 슈퍼마켓, 교통 여기서 상담소 얘기를 했어요. 아까 상담소. 다문화 센터가 그런 역할, 상담소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아동 정책 얘기했을 때도, 가족 정책 얘기했을 때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 던졌어요. 어떤 분이 질문이 청소년들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스웨덴에서. 이런 데에 항상 청소년 센터가 있습니다. 동네마다. 그러니까 청소년이 마음 놓고 들어가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상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담소, 진료소, 상담소 이런 그 작은 센터, 도서관들도 필요하지만 도서관은 작은 단위 형평이 어려우면 작은 단위보다 조금 더 그건 조금 시간을 내서 갈 수도 있는 데가 도서관이죠. 반드시 옆에만 있어야 되는 것보다 이제 그런 정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정주의식을 느끼게 하고 도시계획을 세웠을 때 한 동네 하면 동네가 뭐냐 개념에 그걸 놓고 거기에 있어야 될 걸 계획적으로 도시계획을 써야 된다. 이게 나는 시장에만 맡겨놓는 것이 바로 주택정책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택정책 안에 이런 도시계획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런 그 지방자치단체 정부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정주의식 속에서 살아야지 그게 행복한 도시이기 때문에 아무리 경제 수준이 높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다면 그 안에서의 양극화가 생기고 그렇다면 그거는 사실은 실패한 도시죠. 그러니까 성공한 도시가 되려면 이런 정주의식이 이루어져는 그런 게.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그 지역의 이 프라이머리 케어 속에 무엇들이 주변에 있는가를 잠깐 보여드린 걸 지금 반복하는 이유도 이런 것이 대체적으로 한 동네마다는 마을이라면 대체적으로 스웨덴은 이렇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제 요거 외에 이제 아까 얘기한 것들이 있지만 그래서 사실 조금 돈이 들어가도 기본적으로 무엇이 필요한가가 이 도시계획의 개인 중심, 가족 중심에서 들여다봐야지 돼요. 그렇게 보는 정신이, 이게 사실은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공공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나는 상식이라고 보는데, 여러분들 동네는 어떠세요? 지금 그 시흥에서 가장 잘 돼 있는 동네라면 이런 거 조금 이렇게 자랑할 만큼 갖춰져 있는 동네가 있습니까? 은행동이요. 제가 사는 곳이 은행동이어가지고요. 네, 네, 되게 살기 좋은. 저는 여기 그러니까 거기 아파트가 분양됐을 때 거기서 처음 이사 온 건데 일단 공원이 가깝고요. 그리고 평생활센터가 있고 청소년 수련관이 있어 수영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예, 도서관도 있고, 그리고 네, 그쵸, 학교도 있고 초중고가 다 있고요. 일단 되게 조용하고요. 바로 뒤에 저수지도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살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좀 더 가까운 곳에 약간 큰 마켓도 있고, 네. 처음에 저도 다시 한국에 귀국해서 좋아했던 동네가 분당이었어요. 지금은 분당이 너무 산만해졌는데, 왜냐하면 바로 그런 게 다 갖춰져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정도면 살만하다. 그래서 참 좋다 했는데 이제 지금은 좀 굉장히 번잡해졌죠. 이쪽 동네 그 상업단지를 완전히 주택단지로 바꾸면서 복잡해졌는데, 어쨌든 우리 같은 경우에 이 지방자치의 역할이 나는 얼마나 중요하다. 사람들 사는데 이런 그 복지정책에 있어서 그 권한이 지금 현재 있건 없건 간에 이런 그 계획은 사실 전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죠. 지금 아직 개발되지 않은 동네들도 많기 때문에 그 개발이라는 말은 사실 아까 보셨죠. 그 하말비 시. 그게 바로 개발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열어서 발전시키는 거지, 그것이 환경을 파괴하는 단어로 우리는 그렇게 지금 인식이 되고 있어요. 개발이. 왜냐하면 마구잡이로 짓는 거가 개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도시계획이 환경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젠 마을 만들기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그겁니다. 환경 친화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근데 그 동네의 꾸밈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물이나 여러 가지 에너지 절약을 위한 구조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사람들이 살면서 공동체를 이루는가. 이제 그런 게 같이 들어가야 되는, 이제 그게 사실 공동체를 이루는 정신이죠. 그래서 그런 면이 앞으로는 뭐 조금 더 발전되리라고 보는데, 새롭게 개발되는 도시들이 이제는 그 컨셉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 가장 중요한 게, 그리고 폐열을 막는 건데, 에너지 절약에서 스웨덴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 폐열을 막는 겁니다. 폐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든 거에 그 낭비를 막으면서 보존시키고 또 재생산시키는 이런 거라고 그 말을 조금 더 확장돼서 얘기하면 같은 맥락인데, 이제 복지도 어떻게 하면 효율화시키면서 가장 많은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하느냐 하는 게, 그게 이제 하나의 우리들의 그 책임이면서도 도의적인 책임이면서도 임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미래 발전에 요즘같이 날씨가 추우니까 사실 틈새 막느냐고 애쓰는 분들이 좀 많이 있긴 있더라고요. 여기는 밤에 퇴근하실 때 이제 난방을 다 끄십니까? 네? 그런데 그거를 많은 그 외국인들이 지적하더라고요. 껐다가 아침에 다시 킬 때에 들어가는 연료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왜 한국 사람들은 우리 연료 대란 날 적마다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최소화시키고 있다가, 그러니까 지금 가졌던 열이 식지 않게 놔두고 있다가 아침에 와서 조금 올리면 되는데, 그런데 그 식지 않게 하는 비용은 별로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간다고. 근데 그건 나는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은 없습니다만은 그 많은 지적들을 하고, 그렇게 선진국들이 많이 그렇게 운영을 해요. 근데 사실 이렇게 보면은 일리가 있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전문가들이 한번 테스트 해볼 일인데, 공공기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질문 있으세요? 단장님 무슨 하실 말씀? 오늘 강의가 제 입장에서는 가장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지방자치 이야기 하시고 하셨는데, 뭐 우리 공무원들 다 잘 아시겠지만 지방정부의 존재의 이유가 정주하고 싶은 도시, 살러 오는 도시를 만드는 건데, 이 오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주거 정책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시민들 여론조사를 해봤을 때도 시흥의 이 동네에서 사는 이유가 주거 때문이다라는 답변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런데 우리 지방 정부의 입장에서는 주거 정책이라는 게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이 주거를 이렇게 복지나 이런 개념으로 보고자 하는 데도 움직임도 있습니다만은 미흡한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좀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뭐 묻고 싶은 거나
의견을 좀 주시죠. 지금 시흥시는 무주택자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그 담당자가 안 계시죠? 공보팀은 그냥 그런 거 좋은 것만 공부하시지 마시고 문제들을 좀 이제 사실 그 문제를 공유하는 거는 그 해결하는 시작이에요. 문제를 공유하는 게 공통적인 문제. 그게 지금 이 임대 비중이 몇 프로냐는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지방 정부의 기초 통계가 매우 부족합니다. 이게 기초 통계를 안 내고 이게 보고형 통계만 생산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센서스를 할 때도 대체로 저희가 1000가구 정도 샘플링 해보면 한 30% 정도가 거의 이제 전국 단위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아까 그 보여드렸던 전국 단위하고. 대체적으로 이 수도권이 이제 그런 무주택자가 집중되죠. 아무래도 그 지방 시골이야 어쨌든 허름한 집이라도 집을 가질 수가 있는 조건이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 인구의 반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거기 때문에 빈부격차 양극화 현상을 보여주는 것도 바로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거라 수도권에 있는 지방정부가 겪는 어려움이 대단히 많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다양한 문제가 그냥 복합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정책은 중앙에서 다 결정돼서 내려오니까 그래서 그래도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이렇게 관심 갖고 또 지방자치 행정 이런 거 앞으로 분권화 돼야 될 때 어떻게 돼야 되나 하는 어디서부터 지방정부가 어떻게 개입해야 되나 했을 때 사실 자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주택 시장 그러니까 도시계획은 지방정부 권한 안에서 움직여가는데 한 번 이미 도시계획이 잘못 들었으면은 그걸 뜯어 고치는 거는 대단히 어렵죠. 그러니까 그 주택 정책 의미의 4가지 얘기했지만 4가지 중에서의 하나 그 네거티브한 게 너무 많은 아파트들이 빈집을 남겨두는 건 엄청난 자원을 낭비하는 거죠. 사실 그 뭐 한 회사가 지은 거 그거 안 팔려서 망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국가적으로 보거나 인류적으로 봤을 때 그것만큼 낭비적인 게 없는 행위죠.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지방자치라고. 그러니까 적절하게 그러니까 스웨덴의 그 주택 정책의 발달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남의 나라의 역사를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관점으로 변화가 됐는가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구 구조에 따라서 인구 구조의 특성에 따라서 혼자 사는 사람들 많이 늘어나고 다문화가 많이 일어났을 때 도시가 취해야 되는 정책의 기본 개념이 달라야 되고 시대에 따라서 계속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가장 할 수 있는 데가 지방자치단체다. 그러니까 당장 안 되더라도 그런 게 이제 좀 더 중장기적인 밑바탕 속에서 이루어질 때 사실은 주민과의 신뢰가 생기지. 어떤 분 그런 좋은 말을 주셨더라고요. 정조식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배려 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신뢰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정부에 대한 신뢰는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됐구나 하는 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느껴졌을 때 광고에 의해서 안 들어와요.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정말 여기는 이런 게 있네 하는 게 이렇게 딱 느껴졌을 때 그런 신뢰가 생기죠. 대충 9시도 넘었고 오늘 뭐 자꾸 이제 스웨덴 얘기를 하면 너무 근사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허탈감이 들 것 같아서 저도 얘기를 하면서 미안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중요한 거는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발전시키는데 그 과정, 개입한 목적 이런 거를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의도에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도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믿고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